대한민국의 공산을 막고자 5,300만 국민과 850만 해외 동포를 일깨우고 계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하루 24시간도 모자라서 30시간의 시간을 쪼갰으면서 순교적 정신으로 목숨 건 투쟁을 하고 계시는 국민혁명의장이시며 한기총 대표장을 지내신 정강훈 목사님을 기립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기 광주 맞아요? 아니 그런데 김대중을 외쳐야지 왜 정광훈을 외치는 거야? 이거는 이제 광주가 뒤집어지게 생겼어 보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1000만 조직을 목표로 자유마을 대회에 우리가 광주에,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좌파의 도시 중심인 핵심 바로 이 광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광주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전라도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사실 이 광주의 이 역사는 일본 놈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일본 놈들이 이제 조선 총독부를 통하여 조선을 지배할 때, 36년을 지배할 때에 주로 누구를 통해서 했냐 하면은 지주들의 아들입니다. 지주들의 아들. 지주들의 아들을 일본으로 데려가서 유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마지막 공주인 덕혜공주, 그 고종의 딸 덕혜공주를 일본으로 데려간 것처럼 주로 지주의 아들들을 일본에 데려가서 공부를 시켰어요. 뭐 와세다, 뭐 이런 대학에, 동경대학에 공부를 시켰는데, 그래서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오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거든요.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문화 차이가 그 당시는 100년입니다. 100년 차이요. 100년 차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아프리카하고 비슷했고 일본은 벌써 그때부터 눈을 떴어요. 그 앞에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원래 그 미국의 상선배 제미니호가 이 조선하고 이 외교를 맺으려고 강화도 앞바다에 들어왔어요. 왔는데 세상에 이 멍청한 고종, 이 조선의 이 지도자들이 멍청해서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양놈들 물러가라 하니까, 사실은 미국의 그 상선에는 총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대나무 깎아서 덤비는 걸 제압할 수 있지만 더러워서, 그래, 아니 우리하고 교류를 해서 도와주려고 왔는데 우리를 뭐 대나무 가지고 물러가라, 그래서 더러워서 일본으로 간 거예요. 일본. 인류 역사를 보면 배 한 척이 인류 역사에 결판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 최고의 역사학자, 영국이 낳은 세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실은 배,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이 배가 유럽을 싣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인류 역사가 다 이 동양,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만, 그러니까 에집트, 아시리아, 그리고 또 바벨론,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 이게 전부 다 그 중동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문화가 유럽으로 주도권에 넘어가는 것이 뭐냐? 바울서신입니다. 바울서신 13권. 그 바울서신 13권은 그때 바울이 다 기록한 건 아니지만 바울 속에 이미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피는 말하기를 바울이 타고 온 알렉산드리아 그 배는 유럽을 싣고 왔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중심이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배 한 척 때문에, 배 한 척.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 배호 알죠? 그와 같이 미국의 제미니호 배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때 우리가 미국식으로 인사했으면 웰컴 유 이렇게 해버렸으면 우리가 일본보다가 100년 앞설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물러가라 하니까 더럽다고 이 배가 일본으로 갔어요. 그래서 일본이 받아들여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100년 차이가 납니다. 문화의 100년 차이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따, 광주가 똑똑하네. 다른 데 가서 이런 강의하면요 못 알아듣고 졸고 앉았어. 광주가 똑똑해.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100년 문화를 앞서갖고 지금도 그렇게 간격을 좁혔는데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아직도 30년입니다. 30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에 의해서 100년을 70년을 줄이고 이제 30년까지 당겨왔는데 2026년도에 가면 많은 세계 학자들이 대한민국의 GDP, GNP 이것이 일본을 능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이거는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동의하십니까? 2026년도 늦어도 2030년도에 가면은 우리가 일본을 앞선다는 거야. 문제는 돈, 경제 이것은 일본을 능가할지 몰라도 문제는 문화입니다. 문화는 일본을 아직도 따라가려면 내가 볼 때 50년 지나야 돼요. 왜? 일본을 가보면요 일본에 교회 안 다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한국의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보다 더 나아요. 얼마나 인사성이 밝은지. 일본 가서 백화점 가봤어요? 세상에요 제가 나하고 살고 싶어하는 착각을 일으킬 만큼 여자들이 간드라치게 아리마도 고자이마스. 그래서 제가 나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나 착각을 일으킬 만큼 애들이 친절해요. 대한민국이요 여자들 보면요 아이고 다 부부싸움 한 여자들처럼 생겨가지고 뚱 해가지고. 근데 오늘 광주를 와보니까 정광훈을 외치는 걸 보니까 이 광주가 일본을 앞설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지주의 아들들을 일본으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켰어. 그러니까 이 전라도가 눈을 먼저 뜬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지주의 아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통치했단 말이에요. 일본 조선 총독부가. 경상도는 어떻게 되느냐? 땅이 없어요. 지주들이 없어. 경상도는 별 땅 다 산이요. 전라도는요 시작부터 전주부터 시작하여 어제도 내가 여기 KTX 타고 오면서 산이 없어. 여기는 조금 언덕 같은 산이 있어도 그것도 경상도 같으면요 불도저로 다 밀어가지고 전부 다 밭을 만들어도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어제 오면서 또 그 생각했어. 산이 안 높으니까 저걸 전부 다 개발해서 밑에가 전부 다 물 뽑는 거 뭐야? 스프링클러 산에다가 다 박아 넣으면 이 전라도가 다시 한번 한 단계 올라가겠다. 나는요 공상하기를 좋아해. 어제 열차 타고 오면서 그랬어. 저 전라도 산에다 전부 스프링클러를 다 박아 넣어가지고 새만금에 물을 퍼올려 가지고 그냥. 자, 그래서 이 호남이 원래 이게 조선시대 때 잘 사는 동네입니다. 왜? 땅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해방. 자,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해방이 딱 되니까 일본에 유학했던 지주의 아들들이, 특별히 호남이에요. 호남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어.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 한국에 들어와서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승만을 좋아하는 지지 세력이 13%밖에 안 되는 거예요. 13%. 몇 프로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승만을 좋아하는 지지 세력이 13%고 나머지 80%는 다 남노당들이야. 박헌영 편이야. 박헌영 편.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이 박헌영이란 이놈이 전라도를 망친 거야. 사실은 여러분 공부 잘 하시고 오늘 이 강의 듣는 건 공짜로 들으면 안 돼요. 전부 등록금을 500만 원씩 내야 돼. 여러분 대학에 가서 한 학기 공부해도 오늘 내가 강의하는 이 내용만 못해요. 그렇지요? 그렇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봐요. 그렇다고 그러잖아. 벌써 눈 뜨신 어르신은 그렇다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멍청해가지고 지금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이 뿌리는 박헌영부터 시작이 되는데 박헌영은 원래 전라도 사람이 아니야. 충청도 예산 사람이야. 예산. 내가 박헌영에 태어난 집을 가봤어요. 충청도 예산을 직접 가봤어. 나는 내가 강의하는 것을요 하와이도 그렇고 현지를 내가 다 확인을 했어요. 갔는데 이 박헌영 이놈이 어떤 놈이냐? 박헌영은 원래 동네에 지주 어른이 있어. 그 지주 어른이 저 마을 밖에 있는 술집 여자를 하룻밤 데리고 잤어. 그래서 얘가 낳은 것이 이게 박헌영이에요. 서자예요. 서자. 그런데 박헌영의 아버지가 낮에는 자기 엄마 집에 술집에 와서 놀러고 저녁에는 안가에 들어가서 잠을 자니까 이제 박헌영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한테 물어. 엄마, 왜 다른 집은 아빠하고 낮도 저녁도 낮에도 다 같이 사는데 우리 아버지는 낮에는 여기 와서 살다가 왜 저녁은 또 저기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치어박아요. 그런 거 물으면 안 된다고. 왜? 그걸 설명하려면 지가 바람핀 게 들통나니까.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하도 궁금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갔다 오다가 자기 아버지 집에 안 가. 거기를 가봐요. 갔다가 본처의 형아들한테 뒤지도록 맞아. 그래서 울면서 오니까 이제 말을 하는 거야. 너 왜 울어? 그러니까 형아들이 때려서 아빠 집에 사는 형아들이. 그렇지. 너 형아들한테 맞은 걸 보복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박헌영이가 그때부터 아동심리학의 적개심이 1단계가 거기에 자리 잡게 된 거야. 사람이요, 박정희도 그렇고 김대중도 그렇고 어릴 때 아동심리학이 일생을 하는 일생. 그래가지고 자기 형아들을 보복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충청도 예산 출신이 경기고등학교를 들어와요. 경기고등학교를 들어왔는데 2학년 때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일본의 헌병들한테 애국자들이 종로바닥에 쓰러져 죽는 거야. 이걸 보고 박헌영이가 야, 내가 형아들을 죽일 일이 아니고 저 일본 놈들을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도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으니까 미국으로 유학 좀 시켜달라고. 이승만처럼. 그때 선교사들이요 박헌영을 미국으로 데려가줬으면 오늘날 전라도도 대한민국도 이르지 않고 완전히 뒤집어졌을 텐데 선교사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해. 너는 안 된다 그랬어. 너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자기 혼자 공부하려고 동경으로 갔어요. 자리를 못 잡고 상해로 다시 갔다가 드디어 대한민국의 비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박헌영이가 상해를 갔을 때 그 상해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김구, 여운형, 또 김규식, 이동희 이런 사람들이 상해 임시정부의 애국자들이야. 이때에 소련의 간첩, 조선 사람이에요. 1917년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에
그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개 분과위원회를 거기 참여를 했어요. 근데 볼세비키 혁명이 성공을 하니까 바로 김만겸이라고 하는 이 조선 사람을 딱 찍어서 돈을 엄청히 주면서 상해 임시정부를 정복하라고, 간첩이에요, 간첩. 소련의 간첩이에요. 그래서 와서 제일 먼저 체포된 사람이 누구냐? 박헌영이에요. 박헌영은 그때 나이가 젊어서 임시정부의 본회의에 들어가지도 못해. 바깥에서 뭐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이 정도야. 그래서 박헌영을 잡아가지고 3개월 동안 방에다 가둬놓고 볼세비키 혁명, 공산주의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이것이 최고의 일본으로부터 나라가 독립되는 길이다 하고 사상의 무장을 받아서 1926년도에 돈 300만 원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최초로 조선공산당을 창당을 해요. 창당을 해다가 일본 헌병한테 잡혀가서 1차로 깜빵을 갔어. 깜빵 갔다가 그 다음에 박헌영이가 쇼를 잘해요. 요즘 저 이재명하고 비슷해. 이재명 알아요? 이재명이 그처럼 쇼를 잘해가지고 깜빵에서요 일부러 정신병자 노릇을 하려고 자기 똥을 입으로 먹어. 참, 이재명하고 박헌영하고 한번 피가 섞였는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 쇼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헌병이 속아서 이걸 병보석으로 석방을 했어. 걔 나와서 다시 또 공산당을 조직을 해서 38년도까지 공산당을 조직하다가 두 번째로 체포가 되니까 자기 대원들은 다시 깜빵을 가고 박헌영 이름은 변장술에 아주 천재입니다. 이래서 수염을 달고 콧수염을 달고 광주 벽돌 공장으로 도망왔어. 그래서 박헌영이가 이 광주에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광주가 좌파 도시가 되고 저항의 도시가 된 거야. 만약에 박헌영이가 대구로 갔으면요 대구가 지금 다 빨갱이들 될 뻔했어. 그 광주에 와서 벽돌 공장에 숨어서 계속 밑바닥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 간첩이 제일 많은 거야. 그러다가 45년 8월 1일 히로시마 원자탄이 딱 터지니까 모든 애국자들은 다 외국에서 독립을 맞이했어요. 뭐 상해 임시정부, 김구, 여운형, 이동희 전부 다 외국에서. 그 다음에 또 저 브라디보스토크 저기 저 그쪽으로 또 만주, 심양, 그 다음에 동경 전부 다 애국자들이 외국에서 독립을 맞이했는데 유일한 빨갱이 요 박헌영 요 한 놈만 광주의 벽돌 공장에서 독립을 맞이했어. 주도권을 잡은 거야. 그래서 수염을 딱 떼면서 내가 박헌영이야 이래버리니까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도 박헌영인지 모르고 살았어. 수염을 딱 떼면서 내가 박헌영이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그래서 해방 후에 제일 먼저 그 대원들을 벽돌 공장에서 조직한 지하당 그 조직을 데리고 저 서울의 진명여고 강당으로 가서 거기서 최초로 이승만과 김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주도권을 잡으려고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제일 먼저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에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온 그 모든 애국운동 지사들은 전부 1917년도에 볼세비키 혁명의 세균에 감염된 사람이야. 다 이야 문재인이 개자식이고요. 이게요 말을 가지고 삐투는데 지가 그럼 5년 동안 쌓아놓은 업적이 뭐 있냐고 뭐 있냐고 이 개자식아. 응? 이 개새끼 말이야. 응? 앞으로 문재인을 광주로 보내줄 테니 여러분이 다 때려 죽여버려 이 자식. 개자식 말이야. 이따위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박헌영이도 그때부터 벌써 유전자가 좌파 빨갱이들은요 거짓의 압이요. 요한복음에 8장 44절에 나오는 말대로 마귀는 거짓의 뭐라고? 압이.
똑같은 거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한 거야. 저 미국에 있는 이승만 박사한테 나한테 전화가 왔다 이거야. 박헌영이가 상해에 있는 김구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날 보고 먼저 나라를 세워놓으라고 연락이 왔다 이거야. 이래가지고 전 국민 면사무소에다가 대자보 포스터를 붙였어. 이름은 뭐냐, 조선인민공화국 해서 면사무소마다 이 조선공산당을 조직해서, 이게 누구냐, 이승만과 김구가 시켜서 한다 이거야. 이래가지고 이승만과 김구가 한국에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이 다 빨갱이 나라가 된 거야. 그리고 9월 6일 날 진명옥 영호 강당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미리 선포해놨어. 근데 1945년 이제 이승만 박사가 해방이 돼서 들어왔어. 들어오니까 박헌영 이놈이 이승만을 제끼려고 어떻게 수법을 썼냐, 큰 절을 해요. 이승만한테 쇼를 하는 거야. 박사님 오시려고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박사님이 오시면 너무 힘드실까봐 내가 먼저 나라를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물어, 무슨 나라를 세웠는가? 왜? 이승만하고 그 박헌영은 나이가 30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 때 이승만은 임시 대통령이고 박헌영은요 회의에 들어오지도 못해. 바깥에 청소하던 놈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제 올해부터 8.15 때 8.15 때 올해부터 영상 안 틀었지 벌써. 이러면 언론들이 전부 좌파로 넘어가지고, 옛날에는 영상 나왔어요. 8.15 때 이승만의 턱이 떨려요. 푹 들면서 누가 이런 나라를 세우라 그랬어? 박헌영을 조지는 거야. 그랬더니 박헌영이 어깨가 들썩해. 들켰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유도를 해요. 박사님 여기서 대통령 하시죠. 여기가 어디요? 조선인민공화국, 박헌영이가 세운 나라에서 대통령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그래, 내가 이런데 대통령 하려고 여기 온 줄 알아? 이 자식들이 말이야, 이승만요 욕 잘해요. 내가 욕을 이승만한테 배웠다니까. 이승만은 욕을 해도 시시한 사람한테는 아예 안 해. 누구한테 하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할 때 트루먼 대통령을 대고 욕을 해. 이 고얀 놈의 새끼가 말이야. 왜? 6.25 전쟁을 자꾸 끝내자 그러니까 이 고얀 놈의 자식이. 그리고 통역한테는 뭐라 그러냐, 요건 통역은 하지 말아라. 근데 트루먼 대통령이 보니까 한국말로 통역은 안 해도 표정이 보니까 욕이거든. 그래서 중간에 나가버렸어. 트루먼이가 나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들어온다고. 그냥 이승만은요 대단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 되니까. 이승만과 그 당대 같이 일했던 영국의 윈스턴 처칠, 불란서의 드골, 중국의 장개석,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요 이승만은 갑의 위치에서 그 위에서 가지고 노는 거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만난 우리의 건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위풍당당한 거야, 위풍당당한 거야. 내가 미국에 상원의원들 설득하러 가면 내가 기가 죽을까 안 죽을까? 내가 이승만식으로 말하거든. 내가 위풍당당하게 이승만식으로 말해보니까 통하더라니까. 왜? 나는 목사잖아. 상원의원은 집사요. 그러니까 목사가 집사한테 막 뭐라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가고, 전설이마, 내일부터 내가 시작하는 건국 촉성 중앙대회. 자, 이게 바로 서울에 있는 조선호텔 자리입니다. 거기에 참석해. 그러니까 다 참석해. 전라도의 대표인 송진우, 김성수 다 참석하는데
박헌영 이 새끼만 참석 안 하는 거야. 건국 촉성중앙대 참석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오히려 이 박헌영 이 새끼가 건방지게 이승만을 죽이려고 5번 테러를 했어. 한 번은 화신백화점 앞에 휙 이승만의 차가 도는데 폭탄이 1초 사이에 차가 지나간 뒤에 폭탄이 팡 터졌어. 이런 식으로 이승만이가 5번 죽을 뻔 위기를 만나. 이게 전부 박헌영이 하는 짓이요. 그리고 이승만은 저녁에 잘 때에 권총을 머리에 두고 잤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왜 권총을 옆에 놓고 잤냐? 나는 박헌영 손에는 죽지 않겠다 이거야. 만약에 저녁에 딱 박헌영 강도들이 들어오면 자기가 스스로 권총으로 스스로 죽으려고 이승만이가 권총을 머리에 놓고 잤어요. 이런 이승만 얘기를 하려면요 1년 내내 내가 여기서 말을 해도 부족해. 그래서 이승만이가 안 넘어가고 건국 축성중앙대를 계속 진행을 하는 거야. 진행을 하는데 박헌영 이놈은 계속 이승만과 맞서서 이승만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영락교회 당회장인 한경직 목사님이 어제도 장로님을 시켜서 계속 박헌영 저놈을 잡으라고 해서 결국은 을지로 이가 있는 정판사, 요즘 말로 조폐공사야. 조폐공사, 돈 찍어내는 기계,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거, 이것을 박헌영이가 점령했어요. 이것을 점령해가지고 돈을 무한정 찍어서 종로바닥에 뿌리니까 이것을 어제도 검사가 잡았어요. 누구 때문에? 한경직 목사님의 지시로. 그래서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여한 기여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고. 그래서 잡아서 내일 체포한다고 미국 헌병사령관 베우드 대장한테 연락을 했어요. 했더니 세상에 박헌영 이놈이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냐 하면 수일기를 이미 다 하고 미국 헌병사령관 베우드 대령 비서에 이화여대에 나온 이쁜 여자 간첩 김수임을 거기다 심어놓은 거야. 영어를 잘해. 이래가지고 벌써 보고를 받고 타이포 치니까 미국의 본국으로 보고하는 거야. 내일 박헌영 체포한다. 그러니까 이걸 박헌영한테 알려준 거야. 선생님, 내일 미국 헌병사령부가 체포한다고 합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그래서 한마는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얼굴에 다시 수염을 붙이고 저기 경기도 포천에 가서 지역 빨갱이 대장들을 불러서 사람이 죽으면 싣고 가는 상녀 관 속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박헌영이가 이게 들어가가지고 상녀를 메고 가는데 그때 휴전선이 38선이 처음 가로막힐 때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미군이 저쪽은 소련군이 지키고 있었는데 상녀를 메고 있는 상녀 노래를 부르면서 가. 여기 전라도에서는 상녀 노래 어떻게 불러요? 내가 경상도식으로 해볼게. 워워워워 이제 가면 언제 오나워. 비슷해? 가니까 미국에 이 38선을 지킨 미군이 스탑. 그러니까 어디가? Where are you going? 그러니까 우리 선산이 바로 저 건너편인데 여기에 장례식 하러 간다니까 미국 놈들이 멍청하잖아. 속았어 박헌영한테. 그래서 갔다 오라고. 그래서 박헌영이가 경기도 포천 바로 거기 양문, 내가 박헌영이가 도망간 길을 다 가봤다니까요. 현장 조사를 다 했다니까. 가가지고요 건너자마자 상녀에서 툭 튀어나와서 미군들을 향하여 메롱 그랬어요. 그리고 평양으로 도망갔어. 그래서 김일성이를 만나서 김일성이한테
김장군, 아무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남조선에다가 78%의 남노당을 조직해놓고 왔어. 그러니까 전쟁할 것 없어. 38선에 총소리 한번 팡팡 몇 발만 내면 전쟁 필요 없지. 이 남조선에서 남노당들이 다 일어나서 낯가루에다가 불을 지르고 전국에서 다 동시에 광주 사태를 일으킨다. 광주 사태. 그때 벌써 그런 계획을 한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전쟁 없이 통일을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 김일성이가 젊은 러시아 장교 출신이요. 선생님, 선배님, 정말로 남조선에 78%를 조직했습니까? 조직했다니까 왜 안 믿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 선거 한번 해봐. 우리는 1948년 5월 10일 날 선거를 해서 우리나라는 정부가 세워졌어. 북한이, 사실은 북한 정부가 먼저 세워졌는데 쇼하려고 공식 선거는 8월 25일 날 한 거야. 그게 박헌영의 권유로 북한 선거를 하게 됐는데, 이거 한번 사진 보세요. 사진 보세요. 이걸 한번 보라고. 왜 전라도가 이렇게 됐는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사진을 보라고. 북한 선거에 한국 안에 있는 이 남노당 애들이 밤마다 도토리 도장을 파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리가 지금 자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 도장을 탁탁 찍어가지고 마다리 포대에 담아서 경상도표, 충청도표, 제주도표, 여기 써 있잖아. 제주도도 써 있고 경상도도 써 있고 저 경북이라고 써 있잖아. 이 표를 북한에다 갖다 바친 표가 몇 표냐? 우리나라의 선거인단이 그때 800만도 안 돼. 530만 표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때 판도가 80%가 남노당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이 증거의 사진이요. 증거의 사진. 이해가 됐어요? 자, 그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너무 약해. 13%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지역하고 합쳐야 돼. 안 합치면 국가를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지역적으로 선택한 것을 어디를 선택했냐? 전라도를 선택한 거야. 전라도를 선택을 해서 김성수하고 송진우를 설득했어. 자네들은 일본 가서 유학을 해서 잘 알지 않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를 세워야지. 국가 안 세우면 다시 나라는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 동시에 북한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냐? 이승만이가 세웠고 지역적으로는 전라도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역사에 기여한 전라도가 지금 여러분이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어 없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데가 전라도라니까. 전라도. 그때 빨갱이는요 다 경상도에 있었어요. 1946년 10월 폭동 이거요, 이게 남노당의 5인방. 자, 박헌영, 이주화, 김삼룡, 홍민표. 다섯 번째가 누구냐? 이재복인데 평양신학교 37기 졸업생 목사요. 영천제일교회 목사라고. 이 새끼가 남노당의 무력 부장이야. 5인방이요. 이놈이요 세상에 영천제일교회 목사야. 이재복이가 대구에 와서 대구여 일어나라 해서 일으킨 것이 대구의 10월 1일 날 폭동이라고. 이 폭동이 성공이 돼서 영천폭동 또 구미폭동, 그때에 박정희 형님이 빨갱이로 넘어가서 박상희가 경찰의 총격에 맞아 죽었어요. 그때 죽을 때 그때에 박정희는 육군사관학교 2기요. 2기. 이긴데 형님이 죽은 장례식에 왔어. 그 장례식을 누가 집도하느냐? 빨갱이인 이재복 목사가 집도를 하는데 박정희가 울어. 형님이 죽었으니까. 우니까 박생도, 형님이 죽은 원수를 보복해야 되지 않겠어? 어떻게 보복합니까?
이승만을 죽여야 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그래서 박정희가 완전히 이재복한테 매수가 돼가지고 육군사관학교의 모든 생활비를 간첩인 이재복 목사가 다 대준다고 하는 것은 나는 박근혜와 박근영, 현재 박정희의 딸 그들에게 직접 확인을 했어요. 맞다고. 이재복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의 생활비를 다 대준 거라고.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는 빨갱이는 아니었었다고 이래. 그래서 내가 아니니까 참나 정말로. 그때 넘어갔다니까.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여순 반란 사건에 박정희가 개입돼서 체포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박정희는요 2등병으로 제대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박정희가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되기 직전에 아무리 고문을 해도 박정희가 지독한 거야. 박정희가요 보통 지독한 놈이 아니요. 너 밑에가 누구냐, 너 위에가 누구냐. 아무리 일본식의 고문, 고춧가루를 막 코에다 붓고 고문을 해도 박정희가 그래요. 죽여. 날 죽이라고. 나한테 정보를 빼낼 생각하지 마. 나는 우리 형님 옆으로 갈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박정희가 유일한 약점이 뭐냐? 여자한테 약해. 여자. 그래서 박정희가 원래 본처하고 결혼해서 딸을 하나 낳고 원치 않은 결혼을 해가지고 못생겼다고 버렸어. 그리고 유경수 여사를 이제 만나기 전에 그 이혜란이라고 아주 이화에 나온 이쁜 여자가 있는데 한경도 출신인데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어 박정희가.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사관이, 야 박정희, 빨갱이 새끼들은 말이야 여자를 건드렸으면 책임을 져야지. 빨갱이 새끼들이 여자를 건드렸으면 책임도 안 지고 죽어. 이 자식아, 너 죽어. 내일 내가 사형시킬 거야.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동거하고 있는 그 여자를 오늘 밤부터 우리가 데리고 잘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가 두 손을 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기 안 죽이냐 그래. 아니 너 밑에 위에를 불면 너 제대해서 나가서 한 세상 네 좋아하는 여자하고 한 세상 잘 살으라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박정희가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로당의 군인 조직을. 왜? 우리나라 처음에 군대가 조직될 때 남로당들이 3분의 2요 3분의 2 국군이 처음 조직될 때에. 그러니까 나라가 이게 망하는 거죠. 근데 이걸 찾아낼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설득을 이제 했더니 분다 그랬어. 내일 분다. 내일이 됐네. 박정희 자 시작해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야. 왜? 내 정보만 빼내고 날 죽이려고 그러지. 인천에 있는 백선엽 데려오라 그래. 백선엽이가 만주 군관학교의 선배예요. 박정희의 선배라고. 그 백선엽 데려왔어. 선배님 정말 내가 이거 다 자수하고 이 조직을 내가 다 불면 박정희만 비밀을 알아요. 이 군대 조직 중에서 남로당이 살려줍니까? 그랬더니 살려준다. 너는 내 후배지 않냐?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불기는데 그 다음날 됐는데 또 안 분다 그래. 왜 안 불어? 그랬더니 선배님 가지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한테 가서 나를 살려준다고 사인을 받아오세요. 이래가지고 백선엽이가 경무대에 들어가서 이승만을 설득하는데 각하 박정희는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를 안 살리면 남로당의 조직을 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살려준다고 사인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도 벌써 육감이 있는 거야. 3일 동안을 버티는 거야. 빨갱이들은 저장 안 돼. 죽여야 된다고. 그런데 백선엽이가요 끝까지 설득을 해서 백선엽의 설득 때문에 이승만이가 사인해서 이 사인한 이승만의 사인을 딱 보여주니까 박정희가 불기 시작하는데 자기 동기 춘천에 있는 대대장 강소령이 있어. 강소령. 그 강소령이 박정희가 불기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 이게 남로당이래요. 일개 대대를 데리고 북한으로 넘어가 버렸어. 넘어가가지고 평양 시내에서 일개 대대가 시가 행진을 했어요.
우리는 수령님의 품이 좋아서 넘어왔다고. 우리나라 무기도 다 가져갔어. 박격포 다 가져갔어. 그날이 북한에 지금 기념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그 강소령이 넘어간 그날이. 내가 이거 확인을 다 해봤어요. 자, 그런데 박정희는 그걸 다 불고 결국은 이등병으로 제대를 했어요. 제대하고 집에 와보니까 자기하고 살았던 여자가 도망을 가버렸어. 그래서 왜 도망갔냐고 알아봤더니 나는 박정희가 빨갱이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야. 그 나중에 이 박정희가 5.16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대통령이 된 뒤에 술만 한 잔 먹으면 그 여자 노래를 불러. 찾아오라고. 찾았어. 부산에서 술집을 하고 있어. 그래서 박정희 각하가 너를 찾고 있다 그랬더니 만나러 가자. 그랬더니 그 새끼 빨갱이야. 나는 영원히 안 만나. 그 여자도 대단해. 그래서 결국은 박정희하고 한 번도 안 만나고 죽었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 후에 박정희는 6.25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박정희는 만주 군관학교에 육군사관학교에 1등으로 졸업했어. 그리고 그는 2년제야. 저 동경에 있는 일본 본토 육사에서 3등을 했어. 우수한 자원이니까 정일권, 그 다음에 또 백선엽 이런 사람들이 박정희 같은 이런 위대한 인재는 이렇게 두면 안 된다. 이제 전향했으니까 다시 군대로 불러들여 해서 처음에는 계급장 안 달아주고 군속으로 불러들였다가 6.25 전쟁이 이제 딱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때 김종필의 해고록을 잘 봐야 돼요. 김종필이가요, 자기 부인이 박용희 여사가 누구냐? 빨갱이인 박정희의 친형님 박상희의 딸이요, 딸. 기가 막히죠? 왜 김종필이가 나중에 김대중하고 붙었는지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알아야 돼요. 김종필의 부인이 박용희 여사가 누구라고? 박정희의 친형님 박상희의 친딸이라고. 친딸이라고, 친딸. 그러니까 참 기가 막혀요. 대한민국이 이게 사실 본질을 알고 보면요, 정말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근대사를 목숨 걸고 공부를 하면서 확인한 게 하나 있어. 뭐냐?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이 나타나. 인천의 메가더 장군의 상륙작전도 마찬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왜? 마지막 때 우리를 쓰시려고, 세계 제1의 선교국가로 쓰시려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래서 김종필이가요, 조선일보 일면에다가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일면이에요, 일면. 보통 인터뷰는요 사회면 이런 데다 하지 일면에다가 인터뷰를 실는 게 없어요. 거기에 김종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죽기 전에 나는 박정희 그 조카하고, 박정희의 조카하고 결혼을 했어. 박홍혁 여사야. 결혼했지만 박정희를 나는 믿지를 못했다 이거야. 그래서 6.25가 딱 일어났을 때 박정희를 감시를 했다는 거야, 김종필이가. 만약에 박정희가 스스로 한강을 건너면 요거는 진짜 전향했다. 만약에 한강을 안 건너고 집에 숨으면, 인민군을 만나고 숨으면 이거는 지금도 빨갱이다 하고 예리하게 지켜봤는데 스스로 박정희가 한강을 건너더라는 거야. 그때부터 박정희가 전향했다는 걸 나는 믿게 되었다. 이게 김종필의 해고록이에요, 해고록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근대사는 딱 두 사람이요. 뭐냐? 김대중과 박정희인데, 박정희는 전향을 해서 대한민국을 이승만이가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켰고, 김대중은요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힐 때까지 전향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둘 다 빨갱이고, 오히려 박정희가 빨갱이 강도에 10배 더 세. 그런데 박정희가 전향을 해서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었고,
김대중은요 전향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고정간첩 할아버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주에 지금도 살아계셔. 오늘 저녁에 가면 또 이 할아버지 또 만나요. 이분은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요 원래 이 전준환 목사님, 여기 지금 전라도 드디어 본토백에 왔어. 이제 전준환 목사가 설명할 거야. 이제 전라도는 전준환이가 책임져야지. 경상도 새끼인 정광훈이가 왜 책임을 져? 전라도는 전라도가 책임을 져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이제 한 사람에 의하여 김대중에 대해서 그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나서 해방되기 전에 박헌영의 남로당에 가입해서 높은 직책을 받아서 연락병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박헌영한테 이제 체포가 돼서 6.25 전쟁이라서 인민군이 오니까 완장을 채워줬어. 완장은 누구한테 채워줘요? 완장은요 지주나 돈 있는 사람한테 채워줘요? 종들한테 채워줘요? 종. 딱 완장을 채워주니까 바로 기회가 온 거야. 이게 공산주의 전법이에요. 대나무를 가지고 동네 어른들을 막 찌르는 거야. 이제 거꾸로 뒤집힌 거야. 세상이. 종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그러니까 낙동강까지 갔다가 3개월 만에 인민군이 다시 퇴각을 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너 한국에 살 수 없어. 남조선에 살 수 없어. 너는 동네 어른들을 대나무로 찔렀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북한으로 인민군을 따라 올라가라.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줬어. 그래서 인민군을 따라 올라가서 북한에서 24년을 살다가 4년 동안 간첩 교육을 받고 북한의 부수상이 마지막 날 간첩을 파송하기 저녁에 파티를 다 홍명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 올라가서 임꺽정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홍명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북한에서 최고로 높이 올라가서 부수상. 이 사람이 파티를 해주면서 뒷방으로 이 할아버지를 따로 불렀어. 부르더니 너의 임무를 내가 부여하겠다. 너는 남조선에 내려가서 전라남북도의 도당 위원장으로 최고인민위에서 결정을 했다. 자, 도지사예요, 도지사. 그 다음에 무서운 것이 뭐냐? 머리가 번쩍 설 거야. 너는 한국에 내려가서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라. 자, 이 할아버지의 증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남한에서 모든 데모라든가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처우의 치령이 없이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리고 남한에서 일어나는 학생들 데모, 광주 사태를 비롯하여 모든 시위는, 대구의 10월 폭동, 제주도 4.3 폭동, 모든 시위는 저 위에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저 위에가 어디요? 지금 할아버지 안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살아 계셔. 오늘 저녁에 내가 또 만날 테니까 유튜브 잘 보시라고. 97세의 연세가. 남한에서 일어나는 모든 데모, 시위, 모든 것들은 저 위에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들어봐요.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럼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이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자, 이 할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고 이분은 책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왜? 한국 근대사를 직접 다 봤으니까. 해방되기 전에 김대중이가 남로당 활동하는 걸 자기가 직접 다 봤다 이거지. 이런 사람이 증언을 해도 도대체가 이 전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번에 여기 광주에 왔을 때 광주 광장에서 연설할 때 이렇게 말했어. 올라가는데 벌써 이 KBS하고 MBC가 나를 유도하려고 벌써 나를 처벌하려고 이렇게 유도했어요. 혹시 오늘 연설할 때 5.18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 당연히 하지! 내가 이랬단 말이야. 당연히 하지.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뭐 지금도 너하라 TV에 영상이 그대로 있으니까 확인해보면 알죠. 나는요, 내가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도 증거인멸 안 해요. 내가 재판을 76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도 나는 너하라 TV에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알지. 목사가 왜 그런 걸 감춰? 당당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날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자, 핵심이 이겁니다. 5.18에 대해서 말을 하겠냐 그래서 당연히 한다 해놓고 올라가서 저 변방말은 다 빼고 핵심이 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광주 사람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광주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인데 거기다 중간에 내가 또 쪼꾸까지 넣어서 뭐라고. 나도 전라도연을 데리고 살지만 서미영이 전라도연이거든. 우리 집사람이. 나도 전라도연을 데리고 살지만 전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기의 아들 같은 바로 그 공수부대가 옆집의 아들 딸들이야. 걔들이 군대 갔는데 차라리 내가 총에 맞아서 죽으면 그만이지. 우리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어떻게 우리의 아들 딸한테 총을 쏘겠냐 이거야. 광주 사람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 광주 사람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영상 틀면 그대로 나와요.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기가 시민군에게 총을 쏠 사람이 있겠냐. 그것도 총을 맞은 것이 공수부대는 M16이요. M16 총이 달라요. 시민군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파출소 경찰서를 털어서 가진 것이니까 이것은 M1 아니면 카빈이야. 카빈 총하고 M16은 총구가 들어가서 나오는 구멍이 달라요. M16은요 AK 소총을 이기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구멍이 들어가는 구멍은 하나인데 나올 때는요 이만큼 휙 젓고 나와버려. M16에 맞으면 100% 죽어. 카빈 총은요 힘이 없어가지고 들어가는 구멍이 하나고 나오는 구멍도 하나고 어떤 것은 힘이 없어서 총이 알이 들어가서 뒤를 못 차고 나가서 몸 속에 머무는 것도 많아요. 이 카빈 총이 특징이 그래. 그런데 전남대 의대 교수들이 시체를 검열할 때 카빈 총에 맞아서 죽은 시체가 지금도 기록이 그대로 있는데 그거요 지워버렸어. 그 기록을. 이거요 국가기록보존소에서 찾아내서 다시 공개해야 돼. 그 카빈에 맞은 시체가 28구야. 그러면 카빈도 그것도 뒤에서 총을 쏜 거예요. 뒤에서. 그러면 아무리 광주 사람이 악할지라도 자기 편을 자기 편 시민군에게 덩어리에서 총 쏠 사람이 있겠냐?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총 쏘겠어요? 아니 설령 공수부대한테는 총을 쏘았다고 또 치자. 감정 때문에. 그러나 자기 편이 자기 편에게 그것도 덩어리에서 시민군이 시민군에게 총을 쏠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야.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민군이 시민군에게 총 쏜 사람은 누구냐? 나는 북한의 고정간첩 세력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연설을 했더니 해상의 KBS, MBC, SBS, JTBC가 뭐라고 보도를 하냐? 정광훈 광주 가서 막말했다. 자, 나는 광주의 탈출구를 나는 만들려고 했어. 사실은 아니 총을 쏜 사람이 광주 사람이 아니다 이거요. 북한의 고정간접 세력이다 이거요. 그러면 광주는 오히려 탈출할 출구가 생겼고, 맞아, 우리는 그때 총 안 쏴서 총 쏘는 누군지 몰라. 이렇게 하면 광주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출구를 내가 만들려고 이렇게 연설을 했다 이거야. 연설 내가 잘했어 못했어? 잘했죠? 나는 그걸 왜 고정간접 세력이라고 확신했냐 하면은, 오늘 또 지금요 이제 잠시 후에 KBS 공중파를 종편에서 난리 납니다. 이제 1시간 후에 정광훈 광주 가서 또 개지랄 떨었다. 또 보도해 이 개자식들아. 야, 이 자식들아, 니들을 누가 대한민국 언론에 하겠어? 니들은 이 자식들아 북한 조선통신의 한국 지부야 이 새끼들아. 이 자식들아, 이 새끼들이 말이야. 내가 광주 와서 뭘 잘못했어? 뭔 발언했어? 광주 시민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나는 광주 시민이 자기 시민에게 총을 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진실 맞죠? 진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여기 보세요. 이 많은 광주에요 빨갱이만 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파가 더 많아요.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아서 이 자식들이 말이야. 가만 안 둬 이 자식들. 너희들 빨갱이들 너희들 용서 안 해 이 자식들아. 자 보세요. 더 확실한 증거는 아까 이 할아버지의 증언이 이렇게 돼 있어. 그때 자기가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을 때 절대로 남조선에 내려가서 엄마를 만나면 안 된다. 그런데 세상에 인천의 송현동 거기에 바다를 통하여 딱 남조선의 땅에 발이 닿는 순간에 엄마가 보고 싶어서, 피는 뭐보다? 이거는 혈육의 정을 끊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북한에서 간첩교육할 때 엄마 만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임실에 가서 엄마를 보려고 가까이 가서 산에 숨어가지고 엄마 덜에 가는 거 뒷꼭지 한번 보다가 나중에 결국은 엄마를 만났어요. 만나서 결국은 자수를 하려고 파출소에 가는데, 우리나라 경찰들도 나쁜 놈들이요, 자수하려고 가는데 경찰서 지서 앞에 있던 그 경찰관이 여기 왜 왔냐 그래서, 나는 북한에 파송된 고정간첩이다, 자수하러 왔다 그러니까, 야, 내가 너를 체포했어. 왜? 지가 진급하려고 이래가지고 체포했다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10년 감옥을 살았어요. 참 대한민국 이 경찰들 개새끼들 이것들 말이야. 야, 이 자식들아, 나는 이 할아버지를 10년 동안 옥살이 시킨 것에 대하여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서명운동 합시다. 맞죠? 아니 자수하러 가는 그 할아버지를 체포했다고 내가 잡았다고 해서, 그래서 그 경찰관은 진급했어요. 할아버지는 광주교도소에서 10년을 갇혔는데 이 말을 들어보라고요. 그러니까 사상범을 다 일로 몰아놨어. 이 광주교도소로 간첩들 중에서 다 모아놨는데,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딱 되니까 누구든지 전향서를 쓰면 다 풀어준다. 자, 그래서 난 김대중을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102명이 갇혀 있었는데, 102명이 있었는데 전부 다 전향낙서를 다 쓰고 나왔어요. 광주교도소에 있는 간첩들이 전향낙서. 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몇 명이 갇혀 있었다고? 102명.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간첩. 북한에 파송된 간첩인데 체포돼가지고 여기다 갇혀놔서. 그런데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자 전향각서를 쓰면 다 풀어준다. 그래서 전향각서를 나오려고 다 썼지. 썼는데 김대중이 대통령 된 뒤에 광주 교도소에서 전향각서도 쓰고 나온 사람들을 북한으로 다 보내줬어. 이런 거 모르시지 여러분?
김영삼이가 이인모만 보낸 게 아니라니까. 이인모가 미전향 장기수로서 잘 들어봐요. 계속 버티고 있다가 인도적 차원에서 김일성이하고 정상회담을 하려고 김영삼이가 전향도 안 한 이인모를 북한으로 보내줬어요. 왜? 김일성이하고 정상회담 하고 싶어가지고 보내가지고 평양 광장에서 환영대를 했어요. 김일성 수령님에 대하여 일생 배신을 않고 끝까지 남조선에서 감옥 생활을 했던 이인모의 영웅이라고 환영대를 해주고 나서 얼마 지나다가 이인모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북한에 간 이인모가, 북한은 감옥이 어떤지 한번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보여줬어. 보여줬을 때 이렇게 말한 거야. 와, 만약에 남조선의 감옥이 이렇게 심했으면 나는 못 살고 죽었을 거라고.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바로 처형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빨갱이들 잘 들어. 니들이 북한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북한 가면 대접해 줄 줄 알지? 널부터 먼저 죽어. 널부터. 남한에서 북한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올라간 사람은 다 처형됐어요. 박헌영, 이주화, 그 다음에 김상용 전부 다 죽었어요. 전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건국 바로 직전에 김구 평양회담, 김구가 평양 가서요 김일성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부른지 알아요? 김구가. 그래서 김구는 분리해야 돼요. 해방 전에 김구와 해방 후에 김구는 사람은 하나인데 두 사람이요. 김구 연설함도 평양의 연설이요. 김구가 평양 가서 하는, 이때 조수왕 다 따라 올라갔어. 다 따라 올라갔어. 자, 보세요. 들어보세요. 본인은 일찍이 글을 배우지 못해 무식했고 따라서 말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 글자를 적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친애하는 의장단과 각 정당 단체 대표 여러분, 보국 분열의 위기를 만구하기 위하여 남북의 열렬한 애국을 일당에 회집하여 민주사주의 독립을 전취할 매개를 상소하게 된 것은 실로 우리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발전이며 이와 같은 성대한 회합에 본인이 참석하게 된 것은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때 올라갈 때에 성시백이라는 간첩이 이 김구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때 올라갈 때 김구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조수왕 다 올라갔어. 거기에 간 사람은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은 북한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살려줄 것 같지만, 만약에요 남북한이 연방제로 통일되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누구요? 전라도 빨갱이들이요. 여러분들은 여기 하나도 안 죽어. 여러분은 왜 안 죽이느냐? 우파들은요 원래 세상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또 말을 잘 듣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빨갱이들은요 세상이 바뀌어 놓으면요 또 거기서 대든다고. 그래서 빨갱이들을 먼저 죽인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맞다니까.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102명이 광주 교도소에 갇혔는데 전향각서를 쓰고 나와서 김대중이가 북한으로 보냈고, 그때 102명 중에 진짜로 구례에 있는 간첩 그리고 할아버지하고 진짜 전향각서를 쓴 사람은 둘밖에 없더라는 거야. 자, 광주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그 후에 광주 사태가 이제 딱 일어나니까 광주 교도소에 갇혔던 그 동기들 있죠. 102명, 2명 할아버지하고 구례에 있는 진짜 전향각서 두 사람 빼고 나머지는 전부 광주로 집결을 하더라는 거야. 해서 광주 사태에 앞잡이를 하더라는 거야. 전향했다고 하는 간첩들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들의 세력이 지금 점점 더 독가스를 풍겨가지고
오늘날 전라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전라도여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제는 김대중 마귀를 쳐내야 되는 것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내가 뭐를 잘못했냐고. 그러면 세상에 언론에서 보도를 이렇게 하지. 정광훈 목사가 역시 목사로서 광주 사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언론 한번 즉기 방송에서 찾아봐봐. 정광훈 광주 가서 막말하다 그거 기사 난가 봐.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기가 막히는 거야. 끝까지 이 전라도를 북한이 완전히 후세인처럼, 후세인 알아요? 후세인 몰라요? 이 전라도 국민들을 딱 틀어지고 완전히요 전라도 사람들을 세뇌시켰어. 그래서 전라도가 지금 북한 인민공화국의 특별구역이 된 거야. 용서할 수 있어 없어요? 광주여 일어나라! 빨갱이들을 쳐내야 돼. 강기정부터 쳐내야 되는 거야. 대한민국이 전라도가 니들 건지 알아? 대한민국도 이 전라도도 대한민국의 것이야. 대한민국이요. 정말 말이야. 어? 왜 지금 말이야 내가 데리고 사는 전라도연 서미영 말이야, 서미영이를 왜 빨갱이라고 자꾸 만들어? 개새끼들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 다시 말할게요. 정돈할게요. 떴지? 자 보세요. 이거요 언론에서 나를 보도한, 먼저 번에 광주역 광장에서 발언한 걸 보고 5.18 망언 광주서 쏟아낸 정광훈, 야야야야. 그리고 5.18 단체에서 나를 고발해서 내가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 아니 내가 광주 사태를 일으킨 주범이 좌파가 아니고 5.18 단체가 아니고 북한이 파송한 고정간첩이 일으켰다고 했으면 나를 고발하면 돼 안 돼? 나한테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내가 재판 받겠지만은 내가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디라고 말이야. 그래서 한 사람의 전향, 박정희의 전향이 대한민국을 살렸고, 김대중 한 사람이 끝까지 전향 안 한 것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워졌다면, 이제 전라도여 일어나서 김대중을 쳐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전라도 목사들, 내 친구의 90%는 다 전라도예요. 전주남 내 데려왔잖아. 어? 데려왔어. 여기에요 내가 교인들한테 욕먹을까봐 이름은 안 밝히는데, 내가 이 광주에 부흥회한 교회가 100교회도 넘어요. 100교회도. 그때까지는요 전라도 친구들이요 장점이 있어요. 아주 인정스러워요. 맞죠? 경상도 새끼들은요 무뚝뚝 해가지고 밥맛이 없어. 그래서 난 전라도 친구들이 90%인데 얼마나 정스러운지 몰라요. 사모님들도 얼마나 정스러운지 몰라. 그런데 내가 애국 운동하고 나서 전부 다 나한테 도망 나가버렸어. 내가 백교회 여기 부흥회 됐어요. 여기에 뭐 빛골 교회 무슨 뭐, 예? 내가요 교회 이름 내가 진짜 안 밝히는데 내가 정말 어? 그리고 전라도 목사님들 다 서울로 올라오세요. 내가 역사교육 내가 가르쳐 줄게. 전라도가 이렇게 욕먹을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지역적으로는 누가 세웠냐? 전라도 사람들이 세웠어. 그리고 송진우는요, 그 다음에 김성수는 고창이 있죠. 고창. 내가 김성수 태어난 집을 가봤어. 그 고창에 이승만 대통령이 참 잘 들어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를 세워야 되는데 자기 편이 없는 거야. 13%밖에 없어. 그래서 송진우하고 이 바로 김성수가
이승만 편을 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살려낸 거야. 그리고 토지개혁, 농지개혁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김성수가요, 내가 그 앞에 들판 가봤다니까. 이게 다 김성수 땅이어서 1000만 평이야. 1000만 평. 몇 평이요? 여러분 땅 몇 평 가지고 있어? 50평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한 평도 없어. 지하실에 살고 있잖아. 지하실에. 어? 이 김성수는요, 고려대학교 설립자야. 근데 김성수가요, 땅을 1000만 평을 이승만한테 기증을 했어. 1000만 평을. 김성수가 기증을 하니까 전라도 지주들이 나도 내놓겠다, 나도 내놓겠다. 그래 가지고 6.25 전쟁이 일어나기 3달 전에, 그 전에는 다 대한민국의 땅은 지주들이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이 땅을 이승만이가 토지개혁을 이걸 완성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조선시대까지는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 땅 못 가져. 지주들만 가지고 있지.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국가가 지주들한테 채권을 줬어. 채권. 근데 나중에 그거는 휴지가 된 거야. 사실은 요걸 가지고 있으면 국가가 나중에 땅값을 줄 테니 요걸 가지고 있는 대신에 니들 땅 기본적으로 1000평 정도만 가지고 다 내놔. 그래서 다 받았어. 이래가지고 그때 우리 아버지도 땅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 우리 아버지 땅 없었어요. 그래서 전 국민들에게 땅을 나눠줬어. 이것이 6.25 전쟁 일어나기 3달 전에 완성을 했다고. 그 인민군이 전라도 쪽으로 먼저 왔단 말이야. 와서 도끼를 들고 나와라, 낫을 들고 나와라, 지주들의 목을 치자, 이렇게 나오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미 땅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데 왜 지주들을 죽여? 지주들이 우리한테 다 나눠줬어. 그래서 6.25 때 인민군이 와서 이 대한민국을 이념적으로 먹지를 못했던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 배경이 누가 만들었냐? 김성수가 만든 거예요. 김성수가. 전라도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놓고 김대중한테 잘못 걸려 들어가가지고, 왜 전라도가 지금 대한민국 앞에 욕을 먹고 말이야. 전라도는 나빨갱이라 그러고 전라도는 좌파라 그러고,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을 분기점으로 하여 전라도여 일어나라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켰고 전라도가 세운 이 대한민국, 반드시 우리가 자유통일을 하려면 전라도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자, 프랭카드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도 이재명하고 문재인은 계속 공작을 하고 있는데 뭐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연방제 통일, 연방제 통일은 곧 적화 통일이에요. 연방제 통일은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넘겨주자는 것이야.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돼요, 안 돼요? 근데 다행히도 전라도 사람들한테 앙케이트 여론조사를 했더니 전라도도 주한미군은 철수하면 안 된다가 93.8%야. 그거 하나는 똑똑해. 그거 하나는 똑똑해. 그런데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이요. 이것이 바로 문재인이야. 그리고 평화협정, 종전협정,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자, 우리 삼성장군, 우리 황준선 장로님을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박수는 조금 이따 치고. 왜 문재인과 이재명이가 앞에 거 뒤에 거부터 해설하겠어요.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해야 된다. 평화협정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는 6.25 전쟁을 하다가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자, 이것이 휴전협정이야. 휴전협정에 지금 상태에 있는 거야. 휴전협정은 왜 맺어지느냐? 자, 장로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